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노출 카페에 올렸는데 그 대넷의 지향성에 대한 부분 지문이 있었어요. EBS 지문.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큰 거만 보면은 흐름만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 없도록 보고 대넷의 지향성 개념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지향성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그 대상의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비인간 존재들하고 다른 점이죠. 물론 동물들도 마음이 있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의식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 철학자들이 이 의식, 마음에 대해서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비인간 사물들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계,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마음과 유사한 것을 갖고 있다 하면은 비인간 사물,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의 논의가 지금 보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넷은 지향성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라투르라는 철학자는 행위자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다양한 사고 실험들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현대 철학에서 보는 시점은 뭐냐면은 물리주의, 다 과학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뇌가 물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보는 게 물리주의예요. 만약에 인간의 뇌가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그거 못 만들 거 없지 않느냐, 인간하고 똑같이 됐어요. 이런 게 대세죠. 강한 인공지능의 입장. 반대로 존 로저스 설 같은 사람들은 중국어 방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수능 지문으로 많이 나왔죠. 예시로. 인간의 마음이 뇌다,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한편으로는 물질이긴 한데 뭔가 독특한 뭐가 있다. 이걸 감각질이 있다. 이걸 퀄리아라 그래요. 인간만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기계가 잡을 수 없다. 이게 약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어떤 철학관에 따르면 어떻게 마음이 물질이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다양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지금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데넷은 지향성 개념에서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지향적인 태세를 지니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를 입력해놨던 그 사람이 지향적인 태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기계가 마음에 준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적 태세, 지향적 태세, 설계적 태세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물질들이나 가능한 거고 속하는 거고, 지향적 태세를 가지면 곧 마음에 준용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핵심 보면은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향적 태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또 진짜 패턴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짧게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패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물리적 태세만으로는 어떤 예측이 할 수 없다. 단순히 기계값 주고. 그러면서 진짜 패턴은 물리적 태세를 통해 기술된 것을 지향적 태세를 통한 기술로 바꾸는 거를 가능하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의 지향적 태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넷이 동원한 어떤 제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짧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장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업에 이어서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심화를 해보자고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든 지향계 이론이든 얘네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까 기계도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의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도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 여러 가지 보면 비인간 존재는 결국은 관계성을 가진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상이 곧 신유물론, 신실제론에 관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보고 나중에 설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신유물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의 하나가 브루노 라투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 비인간 존재들은 혼종돼서 하이브리드적으로 엮여가지고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라투르의 사상을 핵심을 읽어내면은 아까 본 데넷의 지향계 이론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그러면 좀 더 내용이 또 잘 들여다 보이겠죠. 그래서 먼저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굉장히 워낙에 압축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잘 들어야 되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인 라투르는 신유물론 입장에서 인간 중심의 인신론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행위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연결망을 주목하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라고 그래. ANT라고 그래. 이걸 제시했어요. 다 여기 있는 철학자들은 지금 살아서 좀 활발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신유물론 핵심이 뭐냐면은 라투르는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서양 전통 사고, 근대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 뭐 기계도 포함되고, 그죠? 자연, 심지어는 무생물 이런 사람, 물질 과정에도 하나의 동등한 행위자라고 보는 거. 이게 신유물론적인 사고예요. 라투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 행위의 주체로서, 전통 사고에서는 뭐야? 인간은 행위 주체인데 비인간 사물들은 피조물, 객체에 불과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객체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활용할 수 있고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양 사고예요. 그게 과학적 사고라고. 다 같은 자격을 지닌 존재이자 행위자라서 서로 상호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되게 심화된 거는 대표적인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팬데믹, 자연의 역습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 몇 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죠? 이유를 알 수 없고, 혹자는 박쥐로부터, 박쥐의 분비물이든 뭐로부터, 얼마 왔다는 등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그죠? 어떤 바이러스의 침투인데, 이 바이러스를 자연이라고 보자고요. 자연이 인간한테 역습을 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또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지구온난화 난리도 아니죠.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인간은. 그래서 다시금 검토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인간 사물이라는 존재론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비인간 사물이 도대체 우리가 과연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런 대상이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한 내용을 숙고하는 사고가 21세기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동등한 행위자고 서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 관계 속에서 설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유물론 실제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술 같은 경우 있잖아. 다양하게 인공지능.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점에서 비인간 행위자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떤 행위자는 또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같이 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총과 B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총랑은 맥락이 달라. 예를 들면 둘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자기 방어용으로, 호신용으로 두고 쓰는 경우도 있죠. B라는 사람은 범죄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즉, 그 총은 비인간 존재죠. 그대로, 그냥 존재로 그대로 있는데, 인간 행위자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맥락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 특성은 고정되거나 환원되지 않고 근본으로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한다는 걸 구분하지 못하고 전 근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우리는 달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시사회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재밌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문화인류학 이런 개념들 특히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서양에서 그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인디언들하고 마찰이 많았잖아요. 땅을 보는 개념이 다르죠. 이것도 논술지문으로 많이 나왔죠. 서양인들한테는 땅은 정복해서 가져야 될 대상이죠. 그죠? 근데 인디언들한테는 그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니 거 내 거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 상호작용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만큼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그 이분법적 분절식 사고, 이게 서양 사고죠. 주체 중심의 사고. 그래서 지금 닥쳐오는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설득력이 있는 거죠. 철학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라툴에 따르면 인간만으로 구성된 사회와 비인간으로 구성된 자연은 존재하죠. 서로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질적인 연결망들이 서로 결합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어울리는 거예요. 근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또 인류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이질적인 연결망을 결합해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온 것이고 그 이질적인 연결망 속에서 역사와 문화가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진 것이죠. 그죠?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이질적인 연결망 속에서 각 개체가 지속해서 상호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과 비인간 사물이 이제 객체 안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 법적 사고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하이브리드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혼종적인 게 양산되면서 이것이 인간 사회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가 지금 대세가 이르고 좀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에 맞춰서 전부 또는 현대 추세에 맞춰서 전부 오토매틱화되고 있죠. 그죠? 뭐야, 잘못하면 오작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작. 그래서 큰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죠? 자동차에서 이유 없이 막 불나고 이런 것들 보고 전기차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결함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나트로는 특히 지구온난화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생태 위협이라고 보면서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개념, 이것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인류가 처한 에너지 위기, 쓰레기 대란, 인수 공통 전염병, 이게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거, 인수 공통합니까? 요즘 뭐 얼마 저기 신문을 보니까 한자들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인수분해가 아니라 사람, 뭐야, 동물, 짐승, 공통 전염병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변혁 같은 사회 문제는 더 이상은 자연 대 사회, 비인간 대 인간의 그 이분법적 사고의 기초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21세기 철학의 핵심이에요. 다 혼종, 브리드화된 현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즉, 과학기술 연구 개발 시에, 과학이나 기술의 연구 개발 시에 인간으로부터 그 자연 물질 같은 비인간 사물을 분리, 이걸 정화 작업이라고 라투른 얘기인데, 해낸 후 필요에 따라 인간 비인간의 네트워크에 내포된 것을 은폐 또는 증폭해서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창출하는 것, 이걸 번역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거 수능 모의에서 나왔던 거예요. 과정에서 자연이나 사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무수한 잡종을, 혼종을 무책임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인간은 하이브리드 생산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이것을 부주의하게 양산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가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이거 장난 아니죠. 전지구적 환경 파괴를 유발했다는 거고. 그래서 라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 사물, 이런 기계, 이런 비인간도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대칭적 행위자라는 거. 이 행위 능력, 아까 설명했듯이 인공지능 윤리 얘기를 할 때, 그죠? 그 EBS 질문에서 형법과 융합 문제에서 인공지능한테 권리 주셔서 행위 능력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공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가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란 말이에요. 철학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기술을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행위 능력을 지닌 행위자로 보는 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시각이 담겼다는 거예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휴머니즘 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야. 그러니까 포스트 인간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그 무엇, 과연 이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기계로 기계들이 작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칫하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우리 판도라의 상자에 지금 인공지능 같은. 이를테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기계적 요소를 지닌 존재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인간과 기술은 단순히 주체, 객체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대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 행위자로서. 이게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베넷의 지향계 이론을 설명하는 둘의 차이가 뭔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서양 근대를 지탱해온 핵심 구분 중 하나인 인간 대 비인간의 이분법은 사라진 죠. 그죠?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혼종된 사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론에서 자연과 사회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적 행위의 결과일 뿐이고, 또 과학 역시 그러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마음이나 의식이 없는 인공물들, 기계 같은 거, 또는 생명체, 인간의 생명체도 행위 능력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봐요.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핵심 봐. 역설적이게도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그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문화 유전자 밈이라고 이제 다 알죠. 사람들 옛날에 그랬는데 밈과 그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란 말이야. 문화 유전자라는 게 뭐야? 밈이라는 게. 어? 우리 음악 같은 거, 우리가 전통 음악들을 아리랑을 예를 들자고요. 우리 아리랑만 나오면 괜히 가슴이 뭉클거리고, 그죠? 그리고 어떤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있잖아요. 특히 해외에 있을 때 아리랑, 애국가도 마찬가지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문화 유전자 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뭐 한해 민족이고 이런 어떤 독특한 사고들이 그 음악에 투영되면서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통시적으로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같은 어떤 공유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이게 문화 유전자 밈의 힘이 있죠. 밈은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서 도킨스가 인간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용어다. 밈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의 그 음악선율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캐치플레이즈, 뭐 패션이라든지 심지어 주전자 만드는 법, 뭐 문 만드는 기술, 이런 것과 같은 다 인공물들이죠. 자연 속에서 유전자가 복제하고 진화한 단위로서 기능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 속에서 행위자로서 기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킨스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유전자 기계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유전자를 후대한테 전승시키는 기계적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발상이죠. 도발적이고. 철저하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관점을 그대로 가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도킨스가 봤을 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도킨스는 진화론적으로 이기적으로 봐.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서로 협력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리시프로컬 얼트루이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호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이런 거. 리시프로컬 얼트루이즘. 이런 것조차도 이 이타적인 행위조차도 그 장래 이익을 기대하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다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밈처럼 진화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조차도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담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우리 이거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진이죠. 진. 인간의 이기적 진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면 인간 유전자의 복제와 진화의 단위로서 인간이 기능했다는 거죠. 문화 역시 똑같이 진행을 해왔다는 거야. 근데 그 문화는 뭐예요? 음악, 선율, 아이디어, 뭐 만드는 거 이런 다 이게 비인간 행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인간 사물들이 벌이는 행위들도 행위자라는 관점에서는 진이나 인간이 일으키는 뭐 생물체가
문화적인 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행위자라고. 굉장히 행위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확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준용을 한 거야. 아까 말했듯이 데닛의 특징이 뭐예요? 분석 철학자이면서 진화론을 따르는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데닛은 이 민 이론을 자신의 그 지향계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intentional system. 이론과 결합하여 의식, 마음, 인공지능, 종교 등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넷에게서 인공물은 아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계 같은 거 또는 무슨 어떤 밈에 따른 행위들 이런 것들 결과물들 능동적 행위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계 같은데 행위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아까 총 봤잖아요. 총은 가만히 있는데 상호관계 접촉을 해서 인간하고 예를 들면 좋은 선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자기 자력구잖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어. 잘못하면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범죄 행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죠. 능동적 행위자래요. 더군다나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퍼뜨리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복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복제자 이론을 그대로 지금 데넷의 지향계 이론에서 지금 등장하는 게 아까 진짜 패턴도 얘기했고 저번 복제자를 얘기를 해요. 모두 그러니까 복제자이고 이 모든 세계는 복제자들의 전쟁터래요. 그래서 자연과 인공물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적응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전자 이론과 밈 이론을 통해서 통합한 복제자 이론에 따르면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문화,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은 행위자의 이합 집산이 빚어내는 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21세기 주류예요. 그래서 지향계 이론을 데넷의 지향계 이론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어떤 설명글에서는 정의 부분에 주목을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향계 이론이란 우리가 다른 인간이나 동물, 컴퓨터나 로봇 같은 인공물, 심지어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용어의 의미 분석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는 어떤 대상의 마음은 곧 믿음, 욕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정신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어떤 조건에 있어야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데넷은 어떠한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사물도 인간에 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지향적 태세, 지향적 입장이라고 intentional stance, 지향적인 입장이라고 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지향성이란 요 부분이 이제 EBS 지문에 나왔던 거죠. 동물, 인간, 인공물 같은 존재자에 대해 그것이 마치 어떤 믿음이나 욕구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그것의 행동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적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향적 태세는 어떤 존재자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위자로 간주하려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입장에서 그 대상의 행동이 유용하고 널리 예측되면 그 대상은 지향적 입장을 지닌 태세를 지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어떤 대상의 마음을 만약에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의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향적 태세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서 그래 개념적으로 분류한다 하는 거예요. 물리적 태세의 피지컬한 스탠스와 설계적이 디자인된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태세와 구분한다. 물리적 태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법칙, 이론, 원리들을 총동원하여 어떤 문제가 되는 존재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전략으로서 물리학적인 통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생물이나 인공물의 경우에는 이 물리적 태세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겠죠. 그죠? 이론을 따라서 분석을 하고. 반면에 설계적 태세는 어떤 대상이 특정한 구조로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설계되어 있으며 그 구조와 설계대로 작동할 것을 예측하는 전략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잘 설계된 인공물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지만 때때로 자연물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예측이 틀릴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설계적 태세는 물리적 태세보다 안전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물리적인 법칙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확정된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고정된 거라고. 그렇죠? 예측을 위한 계산 측면에서는 설계적 입장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되겠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간처럼 진짜로 목표와 의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체계, 여기서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사고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체계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어떤 행위의 결과물 뭐 이런 것들을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의 체계, 무슨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체계적이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 결과를 담보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처럼 진짜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체계와 우리는 어떤 의식을 하고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치를 갖고 있고 의식을 한다는 거죠.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냥 단순한 지향적 체계가 아니라 상태란 말이에요. 스탠스와 스테이터스는 다른 거죠. 부여받은 체계는 구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내덱에서 인간은 한갓 온도 조절 장치처럼 단순한 시스템, 그 체계가 아닌 거죠. 그죠? 이 설계적 체계, 태세, 입장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되고, 그죠? 어떤 명령을 주어진 명령값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떤 시스템이 지향적 태세를 가진다는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지향적 태세를 가진다는 건 뭐야? 대표적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스템을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지향적 상태의 유무가 달라질 수가 있다면은 지향계 이론은 일종의 도구주의적 사고에 해당하는데, 자, 항상 봐요. 도구주의란 뭐냐면은 일단 언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거를 들여다보는 어떤 창은 항상 이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인 인식이라든지 과학적 사고, 도구주의, 과학에는 뭐 기술도 포함하겠죠. 도구주의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론적 사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호작용 한다는 상호작용. 도구주의는 뭐냐면은 언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과학은 철저히 인간의 이익과 이해를
목적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서. 그렇게 되면 기술이나 과학들은 기술로 보자고, 이거는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명령하는 거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인간의 목적을 따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근데 기술 결정론의 입장, 결정론의 입장, 이것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냐, 아니면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냐, 이걸 또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결정론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걸 뭐 기술에, 언어에, 과학에 자율성을 줄 수 있다는 입장. 그렇게 되면 뭐야? 기술이 독자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아까 봤죠? 결정론적으로 따른다는 거는, 결정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아까 데넷이 진화론적인,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호작용한다는 건 둘은 이렇게 특정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결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스템 기원에 따라 달라요. 지향계율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스템을 기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간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철저히 도구주의적인 사고죠. 그러나 데넷은 진짜 리얼 패턴, 진짜 패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실제론적 입장에 따랐대. 실제론적. 아까 실제론적 입장은 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론의 입장은 뭐예요? 실제론은 항상 어떤 사고를 볼 때 서로 대립하는 개념들을 봐요. 실제론에 대립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인식론적으로는 관념론하고 대립해요. 세상 사물은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식 바깥에. 관념론은 우리 인식 안에서 허구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유명론하고 대비가 돼요. 이것도 똑같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명론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이름.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얘기하듯이 사회라는 게 예를 들면 실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목상이 우리가 그냥 붙인 거다. 개념이다.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패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 지향성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거다. 지향성이라는 게 어떤 의식, 정신 상태 이런 건데 이게 실제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인간의 뇌라는 게, 이 소프트한 게 이게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물질이면 실제하는 거죠. 그죠? 아니라 뇌는 자기가 전기 자극을 받아서 이 뉴런들, 시냅스들이 활동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다. 실체는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이죠. 실제론적 입장은 진화론적인 거, 물리적인 거, 실제론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범주의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넷에 따르면 지향적 상태를 귀속시키지 않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자료 속에 실제 존재하는 패턴을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야? 어떠한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패턴은, 리얼한 패턴은 지향적 사고, 지향적 인식, 지향성을 가지고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실제한다고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죠? 어떠한 결론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의식 과정 이런 것들, 인간이든 비인간 사물이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있어야만은 진짜 패턴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실제한다는 거. 실체. 또 실체와 실제도 굉장히 같으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어? 실체와 실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철학은 어려워요. 이거 개념적으로 보면. 실체와 실체는 보통 우리는 실체를 실제랑 같이 보는데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실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로 그렇죠. 실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이데아처럼 참모습이 있어. 이데아 우리 들어봤죠? 이데아 같은 경우 보면은
실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 저 이상세, 우리 머릿속 관념 속에 있는 아주 완벽한 완전함이 있다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플라톤은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단 머릿속에 안 보이는, 실체로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복잡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럼 한번 또 예시를 봐봐요. 그럼 진짜 패턴이라는 압축될 수 있는 자료가 가진 특성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빠졌다. 예를 들어서 진짜 패턴이 뭐냐? 리얼한 게. 아까 이게 실제라는 거는 사물의 참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겉으로 실체로서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식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실체로, 그러면 실체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느냐? 플라톤의 개념으로 적 사고를 보면은 실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한다고 보죠. 그렇지만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실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패턴, 가령 10101010 뭐 같은 컴퓨터 0과 1과 결합이에요. BTR을 생각해 보면은 이어를 어딘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10에 10에 5번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표현이 원래 BTR보다 더 적은 수의 비트가 필요하다면은 압축을 하잖아요. 이 표현은 원래 자료를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압축하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컴퓨터는 뭐야? 0과 1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은. 그죠? 그게 압축이에요. 반면에 100, 10, 110, 0, 뭐 10 같은 무작위적인 BTR은 압축될 수가 없겠죠. 그죠? 패턴이 없으니까. 우리 수열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그게 이거 아니야. 그죠? 이런 예를 통해 데넷은 어떤 자료가 압축될 수가 없다면은 그 자료에는 진짜 본질이 없다는 거야. 실제가 본질이 패턴이 없다고 보는 거야. 가령 유전자의 행동은 지향적 용어들을 통해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패턴을 지닌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행동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그 지향적인 핵심 어떤 용어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 마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리적 수준에서만 유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면은 단지 보이는 것만 육안으로, 지향적 수준에서 보이는 진짜 패턴을 놓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데넷이 말하는 건 뭐야? 이 지향적인 진짜 패턴을, 지향적 패턴이라는 건 사물의 본질이야. 본질은 그 용어들을 통해서 압축, 의식이 뭐 이렇게 쭉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어떤 그 BTR을 설명하듯이. 그렇지 않고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선 설명할 지금 데넷이 뭐를 얘기를 해? 지향계, 여기 지금 보면은 진짜 패턴에 의해서 할 수 있듯이 지향성이라는 거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축적으로 압축돼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향성이라 그런다. 그걸 많은 사람이 지향성을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향적 상태 혹은 지향적 존재가 꼭 어떤 의식이나 심리 상태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은 어떤 의식이나 심리 상태를 우리 자꾸 생각을 하니까 진짜 패턴이 있네 없네 뭐 이러고 뭐 실체가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러고, 그래서 마음이 있네 없네 그러지만은 기계처럼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온도 조절 장치는 인간 같은 마음이 없는데도 기계들은, 우리 그 요즘 온도 조절 장치 있잖아요. 인터넷이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래? 자기가 알아서 막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기계 작동하는 게 지가 인식을 해서 온도가 높으면 뭐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 센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들도 극단적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사고가 지금 데넷상
그래서 사고를 쭉 따라가면 뭐야? 인공지능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지금 벌써 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극심한 자폐증 환자처럼 반대로 독고다이로 그냥 그죠?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혼자서 뭐 행동을 하고 이게 뭐야? 타인과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것. 인간일지언정 지향성이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히키코모리들. 다시 말해 지향성이 인간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패턴을 지니는 지향성의 목록에 비인간 행위자, 기계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과학이, 우리 철학이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끝으로 봐봐요. 이게 되게 모호한 부분이지만, 지향계 이론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의 공통점은 비인간 사물도 행위자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처럼 다를 바 없다.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객체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데 둘 차이가 뭐냐면 데넷의 지향계 1호는 기존의 복제자인 인공지능을 복제의 개념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예컨대 인공물을 행위자나 수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해 논한다. 즉 인공물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시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결국 어떤 행위자가 이득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해결된다. 넘어가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타적 행동을 비롯한 인간의 많은 행동이 유전자들의 이해관계 결과라는 생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체의 삶을, 특히 인공물들이 그 창조자를 위해,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하나, 앞에 거를 유전자가 수혜자라면 인간, 뒷부분은 밈 같은 것들, 수혜자라는 주체라. 자이자 주체라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라투르의 행위자 이론, 데넷의 지향계 이론, 둘의 핵심은 뭐예요? 둘의 핵심은 인간과 비인간 사물, 그렇죠? 기계 같은 경우도 동등한 행위자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동등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데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제물에 대해서 개념을 내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는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인데 별도의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라투르는 행위자라고 보는데, 이 개념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문화든 밈이든 진이든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제물이라는 건 다를 게 하나도 없대요. 돌량, 복제양 돌리처럼 다를 게 없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일한 행위자와 통제자로서의 인간, 유기체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 즉 유전자는 자신의 유전적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밈은 자신의 밈적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복제자일 뿐이고, 유기체나 인간, 더욱이 조직이나 사회를 통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뿐이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계가 복제자들의 전쟁터를 시사한다. 그렇다면 복제자로서의 인공물을 얘기하는 데넷의 지향계 이론은 행위자로서의 인공물을 이야기하는 행위자 연결벽 이론은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야. 아까 첫째, 지향계 이론은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아까 복제한다는, 제공한다 설명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물이나 인공물들이 왜 인간 행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위 능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둘 다 그냥 대등할 뿐이다. 그런데 복제자 이론의 관점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인공물과 인간 집합체의 그 동적인 역학관계를 그저 묘사하거나 심지어는 마치 실제 하는 양 설득력 있는 이해를 만든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 그렇다면은 그만큼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실제를 주장이 힘들어질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행위자와 네트워크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향성 이론은 밈의 행동 이유와 방식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함으로써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 능력을 이해가 가능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인간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비인간 사물이 있는데 라투리 다시 얘기하면 둘 다 동등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일 거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둘 다 신유물론의 입장에서. 근데 데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제한다. 문화든 자연물이든, 그러니까 유기체든 무기물이든 복제를 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복제를 한다는 같다는 개념이야. 같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인간한테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복제 개념으로 같다고 보면 같다는 거예요. 복제한다는 얘기. 둘 다 이퀄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툴의 생각은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행위 능력자고 행위자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니? 그러면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설명에 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 뭐를 대내서 뭐죠? 복제의 관점이 같은 거 아니냐? 좀 더 구체성을 띈 거죠. 좀 모호한 얘기지만 좀 더 나아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지향계 이론은 생명체와 인공물의 행위 능력이 복제 차원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한 전통적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공한다. 비인간 존재에게 행위 능력을 부여한 것은 직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오히려 이런 얘기는 잘 그냥 몰라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까 라투르의 행위자 이론조차도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인간의 아까 행위자, 비인간 사물도 행위자라고 결국은 그걸 부여하는 것도 인간 아니냐 이거. 근데 복제자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둘은 완전히 그냥 어떤 위계조차가, 어떤 위계 관계가 그냥 그대로 이퀄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쵸?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지금 여기. 시간 없어서 내 뒷부분은 빨리 얘기를 했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행위자와 데넷의 지향계 이론의 지향성과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합치되는 개념인지 설명해서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지향계 이론이 인간의 어떤 지향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진짜 패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데넷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죠? 마음과 어떤 비인간 존재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랑, 하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전적 진화론의 관점에서, 진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문화적 진화론의 관점, 밈의 관점에서 둘 다 복제이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기계도 비인간 사물도 인간처럼 인공지능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진행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